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픽토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에픽테토스의 철학에 심취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철학적 탐구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고지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먼 곳에서 이곳으로 와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에픽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에픽테토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급히 물건들을 덮고 방문객들은 여기저기 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에픽토는 비를 피해야 한 건물의 처마 아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을 대장장이인 아네스를 만났습니다. 아네스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비 때문에 나는 오늘 아무것도 팔지 못할 것이오. 날씨는 우리가 바랄 수 있게 편한 때에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에픽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네스, 당신은 정말 이 날씨가 당신이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네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비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더 많은 도구를 팔았을 것이야. 에픽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에픽테토스는 말하길, 우리는 날씨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할 경우 고통을 겪게 된다는군.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날씨 속에서 당신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의 결정 아니겠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은 어떠한 고통도 아닌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오. 아네스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정 그렇소. 이 빗속에서 새 도구의 견고함을 시험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군. 아마도 이 비가 내게 필요한 시간을 준 것일지도 모르지. 그날 밤 아네스는 작업장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러 날 이어진 빗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네스의 새로운 도구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토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의 철학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마을에서 점점 존중받는 지혜로운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픽토는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 밑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 그는 속삭였고 마을은 그의 가르침 덕에 조금 더 평화롭게 생활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에피쿠로스 철학에 푹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이었죠. 에릭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삶이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책 속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에릭은 첫 번째로 단순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을 뒤지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피하라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같이 사용하지 않던 전자기기, 화려한 장식품, 과도한 옷가지들을 기부하기로 했죠. 결국 그는 방 하나만 남은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간소한 생활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관계 정리였습니다. 에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 길에서 중요한 건 내게 평온과 기쁨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기로 했죠. 식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릭은 스스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며 제철 재료들을 활용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즐겨 요리한 것은 토마토와 바지를 듬뿍 넣은 스파게티였습니다. 매번 이 요리를 만들 때마다 그는 삶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리라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죠. 마지막으로 에릭은 정신적 평온을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조용한 공원을 거닐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더 차분한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에릭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에릭이 무언가를 잃기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해졌지만 더 깊어졌고 사소해졌지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가져다 준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에릭은 그토록 찾고자 했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좋은 인연과 건강한 습관, 그리고 조화로운 자연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즉각적이고 화려한 즐거움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나은 나를 마주하고 있다. 에릭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릭의 소박한 행복을 보며 자신만의 쾌락과 평온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마르코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항상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몇 년간 다녔던 교회의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곤 했습니다. 그의 굳은 손과 태양에 그을린 피부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증거였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더 깊은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을의 유명한 철학자 베네딕투스 드 스피노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마을 광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죠. 마르코는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을 지나가다가 소식을 듣고 마침내 그 철학자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피노자가 범실론의 개념을 설명할 때 마르코는 그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것에 내재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르코가 이제까지 들었던 신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에 따르면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작물도 심지어 마르코 자신도 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마르코는 스피노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연과 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애하는 마르코, 당신은 매일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땅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끔 돌보죠. 현재 이 순간의 그 모든 것, 즉 당신의 수고와 자연의 변치 않는 순환이 바로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당신의 땀 한 방울, 자라나는 작물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말을 듣고 마르코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자연은 단순한 자연 이상의 것이며 그 자체가 신의 일부라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의 가르침과 농부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매일 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르코는 밭에서 일할 때마다 스스로가 작은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이 아닌 조화와 평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그에게 단순한 철학 이상의 것이 되었으며 그날의 대화는 두고두고 마르코의 기억 속에 소중한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 록커빌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별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존 로크의 자연 상태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은 울창한 숲과 청명한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주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직접적인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권리를 존중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이상향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베리라는 새로운 이방인이 나타났다. 그는 예리한 눈과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작은 농담을 던지기 좋아했다. 베리는 자연, 법의 법칙이 이곳을 그렇게 평화롭게 만든 비결이라면 나는 여기서 최고의 코미디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하루는 베리가 그의 친구인 농부 잭과 함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있었다. 잭은 열심히 그물을 던져가며 자신이 재산을 얻었고 베리는 그 옆에서 줄곧 농담을 시도했다. 잭, 너의 철학은 물고기와 같이 잡히네. 풀어줘야 하지 않겠어? 잭은 웃으며 말했다. 베리,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내 저녁 식사는 아니길 바라네. 그러나 이내 문제는 발생했다. 베리가 잭의 농담을 받아치는 과정에서 블루베리 타르트 여러 조각을 잭의 보물상자에 넣는
웃음나게 하려는 조그만 장난을 쳤다. 잭은 처음엔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그의 전 재산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블루베리 타르트 조각 몇몇은 농담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나쳤다. 잭과 베리는 충돌했다. 잭은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맞섰고 베리는 이 모든 것이 웃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연상태이면 무격 있게지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법률이나 권위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마을의 최고 현자인 올드 토비아스가 나섰다. 그는 사상계약이라는 독창적인 무언가를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각각의 사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더 이상 웃음이 아닌 진지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의에 찼다. 그들은 사회적 계약을 맺기로 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법률을 만들었다. 매번 누구의 재산이 블루베리 타르트로 덮여있든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적 표준을 따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되 이제는 입이 아니라 더 나은 공공의 합의 아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베리의 유머를 즐기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 상태에서의 진정한 행복이자 공공의 합의였다. 로커빌에선 그렇게 자연 상태론, 과사회적 계약을 넘나드는 삶이 영위되며 론, 로크에 대한 경이로움이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